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재영 기자와 함께하는 정치 뉴탐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 뉴탐사가 강남으로 스튜디오를 이전하고 나서 첫 번째 방송입니다. 허재영 기자, 오늘 이 스튜디오 처음 봤을 텐데 느낌이 어떠세요? 네, 좀 이렇게 분위기가 훨씬 좀 고급스러워졌네요. 네, 아무튼 네, 저희 이제 보도가 상당히 고급스러운 논평과 취재 굉장히 많았는데 조금은 다소 조금 그 부산스러운 분위기 속에 사실은 그 전에 스튜디오가 좀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좀 답답함을 느끼셨을 텐데 훨씬 더 안정되고 좋아진 환경에서 또 저희의 또 고급스러운 취재 여러분께 계속 전달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마련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좋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계속 열심히 뉴탐사를 응원해 주신 덕에 여러 참 그 논란 속에서도 뉴탐사가 굳건히 버티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고 응원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스튜디오 이전에 대해서 짧게 소감을 부탁을 했는데 소회가 긴 것 같습니다. 아유, 한 24시간 얘기하라 그래도 소회가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죠. 얼마나 마음고생들이 많으십니까? 네, 우리에서 한 1년 가까이 한 10개월 정도 저희가 인큐베이팅 기간을 거쳐서 저희가 이렇게 서울 시내의 강남 한복판에 그 스튜디오를 마련했는데 이건 모두 다 저희 뉴탐사를 응원하고 후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큰 인사 올리겠습니다. 계속 열심히 취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허재연의 정치 뉴탐사 첫 번째 소식은 윤석열, 한동훈과 두 사람 사이에 1시간 반 비공개 회동이 있었어요. 이번 주 일단 국민의힘 소식부터 한번 좀 짚고 넘어가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관계로 당 정에 또 운영을 펼쳐갈지가 사실은 큰 관심사였죠. 왜냐하면 이제 선거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좀 폭로가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국민의힘 발로 뭔가 이렇게 다른 어떤 정치적으로 큰 어떤 뭐가 이렇게 폭로가 계속 나오는 것 아니냐 좀 이런 관측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이번 주는 봉합 분위기로 해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비공개로 회동을 가졌습니다. 네, 이제 봉합 분위기라고 얘기는 했는데 사실 여당 신임 당 대표하고 그 대통령이 만나는 이 자리를 비공개 그 회동으로 가졌다는 것 자체가 완벽한 봉합까지는 아직까지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 자체가. 예. 일단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가 일단 관심사인데 일단 언론 입장에서는 이제 그 한동훈 그 대표가 어쨌든 김경률 전 비대위원도 그렇고 이 김건희 씨의 명품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문제는 한번 좀 털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었는데 이번 회동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좀 관심이 모아졌지만 이번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 일단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으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라고 설명은 했는데 화기애매한 분위기 아니었을까요? 설마? 아무튼 현재로서는 알려지고 있는 바로는 자세한 어떤 이야기를 나눴다기보다는 그냥 과거를 좀 회상하면서 좋은 당부를 했다 이 정도로 지금 알려는 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정도의 얘기가 오고 하는 정도라면 굳이 비공개할 일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신임 당 대표하고 첫 번째 회동을 갔는데 단독 회담이 아니고 이 자리에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런 걸 봐서는 여전히 그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 사이가 완전히 봉합되기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결국 윤한 갈등을 해소하는데 가장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김건희 씨 아니겠습니까? 결국 김건희 씨하고 한동훈이 만나서 풀기 전에는 윤석열
그와의 그 회동으로 두 사람들의 서먹서먹한 관계를 해소하기는 좀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어쨌든 이 윤한 비공개 회동 이후에 그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라고 하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거래가 있었던 건지 아무튼 공교롭게도 네 한동훈, 윤석열이 이제 만난 뒤로 바로 이런 부분이 대통령실에서 또 발표가 됐습니다. 네, 좀 대통령 원래 이제 제2부속실이 원래는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뭐 무슨 어쨌든 특권을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걸 없앴다가 아무래도 특권을 유지해야 되겠다. 김건희 씨를 위해서 뭐 그렇게 김건희 씨의 어떤 명을 받은 것인지 이제 이런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제2부속실 설치가 뭐 달갑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건희 씨는 자신이 이제 누구하고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는지 자체를 전부 비공개되기를 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 제2부속실이 설치가 되면 최소한 이제 김건희 씨가 그 업무 시간에 그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 공적인 감시 틀 안에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그 전화번호가 그게 어디 거였냐, 그 전화번호가 정확히 뭐였죠? 좀 그 논란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김건희 씨를 위한 뭐 경호처에 무슨 뭐 새로운 전화번호, 윤석열 정부에서 썼던 윤석열 정부 들어서기 전에는 없던 전화번호였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면서 이 김건희 씨만을 위한 어떤 지금 대통령실에 뭔가 이렇게 그 기구들이 이전에도 존재했는데 비공개로 운영이 되다가 이제는 아예 공개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지금 이런 의지를 좀 드러내는 것 같은데. 네, 일단 김건희 리스크를 이제 정리하기 위한 수순이 지난번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들을 그 조사실로 거꾸로 불러서 일명 콜검쇼라고 하죠. 휴대폰도 압수하고 검찰의 휴대폰을 김건희 씨가 압수해서 조사를 주도하는 촌극이 벌어졌고 좀 그런 것들이 지금 또 아무튼 일단 그 김건희 씨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명품백 디올 수수권에 대해서는 당장에 이제 수사 결과를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소환 조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비난 여론이 비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김건희 씨가 물론 검사들을 불러서 조사를 받는 형태를 취하긴 했지만 어쨌든 조사는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급한 불은 일단 껐다고 보는 것 같고요. 수사 결과 발표는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적당한 또 시기와 방법을 조율을 하겠죠. 근데 당분간 이걸로만은 김건희 씨에 대한 비난 여론을 완전히 종식시키기가 어렵다고 보고 후속 조치로 제2부속실 설치를 설치 카드를 꺼낸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걸로 이제 김건희 리스트가 잦아들 수 있느냐? 뭐 회의적이죠. 그럴 가능성을 분석하는 정치권의 여론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은 또 뭔가를 좀 얻어내고 온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이제 그 국민의힘 내부의 이제 정책위 의장을 원래는 이제 윤석열 계의 정치인이 맡고 있었는데 이거를 정점식 전 그렇죠. 대표위원장이죠. 물러나라고 사실상 압박을 좀 한동훈 대표가 했었죠. 근데 좀 버티다가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아무튼 물러났고 김상훈 의원을 정책위 의장으로 내정한 사실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분이 사실 그 세월호 사건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이태원 참사라든지 뭐 이렇게 정말 우리 유족분들은 이분의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세월호 참사 시민단체 등등등에 대해서 참사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이런 막말을 했던 사람이어서 지금 지금 야권에서는 굉장히 지금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사실은 용산하고 그 갈등까지 겪어가면서 이 정책위의장을 다소 무리하게 교체를 했는데 교체한 그 카드가 놓고 보면은
여전히 뭐 한동훈이 지향하고 있는 개혁과 뭐 혁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일반 그 국민 정서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정책위의장 그 교체는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 국힘당 지도부 네. 그 최고위원 지도부 9명 중에서 정책위의장을 이제 자신의 계파로 자신이 임명함으로써 이제 친한계 최고위원이 이제 5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친윤이 이제 4명으로. 네. 예. 그래서 정책위의장 1명을 바꿈으로써 종전에 5대 4였었던 불리한 최고 지도부 구도를 이제 본인이 이제 4대 5로 역전을 시켜서 네. 뭐 한동훈이 일단은 뭐 당을, 수적인 우위를 확보하는 데는 성공한 것 같기는 합니다. 당을 장악해 가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뭐 일단 당 대표가 막 이제 선출이 됐기 때문에 대놓고 지금 뭐 그 윤석열 개가 한동훈을 뭐 들이받거나 그러진 않고 있는데 내부에서는 여전히 그 수면 아래에서는 갈등이 굉장히 계속 들끓고 있다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취재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비공개 회동에서도 이 정책위의장 그 교체 부분들을 네. 깔끔하게 이 정리가 된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네. 비공개 회동 후에 이제 끝나서 전해 오주는 얘기로는 뭐 당직 인선은 한 대표가 알아서 해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게 약간 뒤끝이 있는 발언이에요. 알아서 하세요. 네. 뭐 당 그렇죠? 대표의 네. 결정을 존중하겠다 이런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뭐 그거는 뭐 당 대표 권하니까 당 대표가 알아서 해라라고 했다고. 아직도 부하 부리듯이 그죠? 네. 네, 지금 뭐 오래 못 갈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네, 좀 지켜봐야죠. 네. 자, 지금 그 정치권에서는 또 다른 또 한동훈 대표의 행보가 관심이 가는 것이 바로 이 최상병 네. 특검 계속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또 민주당은 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계속 또 법안 발의를 지금 해가고 준비를 또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이 제시한 제3자 추천 특검안 네.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과연 국회에서 어떻게 그 진행이 될 것인가가 좀 관심입니다. 네, 결국 이게 윤한 갈등 봉합에 있어서 최대 고비가 될 것 같아요. 네, 최상병 특검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마 1시간 반 비공개 회동에서도 이 문제가 좀 거론이 됐을 텐데요. 네. 일단은 한동훈 대표 지금 뭐 원칙적으로는 뭐 최상병 특검 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은 했었습니다. 선거 당시에는. 다만 특검을 누가 임명할 것인가에 대한 안을 놓고 지금 뭐 대법원장이나 뭐 기타 뭐 제3자 특검 뭐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는데 다만 국민의힘 대표가 된 뒤로는 약간 속도 조절을 하는 뉘앙스입니다. 현재 뭐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것에는 뭐 여전히 자신의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다만 당내의 민주적인 절차를 좀 거쳐서 설명드릴 생각이다. 뭔가 이런 좀 부연 설명을 좀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3자 특검이 하나의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 입장엔 변함이 없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고 결국 당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설명드리다. 네. 이거는 전당대회 내에서는 저런 식의 완곡한 어법이 등장하지는 않았죠. 네. 그렇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설명드린다는 얘기는 당내에서 조금 더 제3자 특검법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는 거고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사실은 뭐 안 하겠다는 얘기. 그렇게 아니겠습니까? 해석이 될 수도 있죠. 네. 지금 아무튼 그 제3자 특검 이게 과거에 뭐 박영수 특검 사실 이게 누가 추천했습니까?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철수계에서 그렇죠. 적극적으로 밀었던 그 특검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박영수 특검이 그 뒤에 어떤 일을 저질렀던 사람인지는 우리가 지금 이제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사실 이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과연 이 제3자 특검, 뭐 대법원장,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뭐 영향력 하에 있다고
관측되는 사람들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과연 최상병 특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상당히 많은데 대법원장 추천을 받아서 특검을 임명한 사례가 아주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임명했던 사례가 그 꼬리곰탕 특검이라고 조롱을 받고 있는. BBK 그 특검. 네, 또 그것도 완전히 그 당시 특검의 수사 결과는 사실 다 엉터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특검을 누구의 추천으로 어떻게 임명하느냐는 정말 특검의 법안의 핵심인데 한동훈 특검의 한동훈의 제3자 특검 과연 국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사실은 좀 회의적입니다만 어쨌든 한동훈은 당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설명드리겠다 이러면서 지금 한 발 좀 뺀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은 원칙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강경한 태도가 많은데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 다만 이번 주에 조금 의외의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이게 동아일보 아마 동아일보가 맞을 겁니다. 이게 조중동 중 하나인데 단독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재명 전 대표가 이 한동훈의 최상병 특검 제3자 추천안을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인용 보도가 된 게 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이에요. 네, 이게 동아일보 보도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도가 좀 약간 의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동아일보에 저런 보도를 흘리는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어느 쪽인지 대충 짐작은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미묘한 좀 파장이 좀 잠깐 일었는데 저희는 당연히 팩트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쪽에 저희가 대놓고 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일단은 한동훈 안에 대해서는 이재명 전 대표는 검토조차 해본 적이 없고 아마도 추정하건대 민주당 의원 개개인들이 어떤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분들의 의견을 갖고 이재명 전 대표의 어떤 아닌 것처럼 그렇게 기사를 쓴 듯한데 이재명 전 대표는 아예 검토조차 해본 적이 없는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제가 복수의 그 측근들에게 확인을 한 거거든요. 제가 한 명에게만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복수의 취재를 했는데 똑같이 저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와전됐거나 아니면 이제 동아일보에 좀 바람에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잘 해주는 민주당의 의원들이 저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네, 동아일보가 그 민주당 핵심 관계자로 그 출처를 밝히면서 썼던 걸로 봐서는 그냥 장문한 것 같지는 않고 누군가 동아일보에 얘기를 해준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취재를 좀 법사위 의원들 좀 복수에게 좀 취재를 해보면 뉘앙스가 좀 이렇습니다. 한동훈 안을 당연히 이제 거기를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다만 이제 국회가 여야가 어쨌든 협의 과정은 해가면서 늘 법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논의는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원들도 실제로 있거든요. 김승원 의원과 통화한 내용도 살짝 그런 뉘앙스입니다. 잠깐 화면 보여주시죠. 저희가 통화를 해봤는데 여러 안을 두고 검토는 당연히 이것저것 다 해야 한다. 근데 다만 그거를 이전 대표가 이거를 검토했다라는 소리는 처음 듣고 명백히 오보다. 다만 이제 이분의 뉘앙스를 가만 보면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는 한동훈 안에 대해서도 어쨌든 현실적으로 검토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의원들 사이에 있는 거는 같습니다. 다만 이제 김승원 의원은 최상병 특검법 재발의는 할 텐데 이건 국민적 공감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한동훈에 끌려다닐 이유가 또한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저희에게 밝혔습니다. 네, 이제 한동훈이 얘기했던 제3자 특검법을 민주당에서 이제 검토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흘렸던 분들의 그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일단 과거에 보면 민주당의 이제 수백 개 의원들은 그 민주당의 당원들보다는 항상 이 국민의힘 쪽에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러면 또 이제 조중동에서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소신 발언을 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또 주목해주고. 근데 지금 이 건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그분들의 의도를 조금 이제 선의로 해석하자면은
어쨌든 이 특검법을 놓고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 사이가 지금 갈등의 국면이니까 한동훈이 주장하는 대로 제3자 특검법을 민주당에서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친윤계 쪽에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불편한 기색을 표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윤한 갈등을 좀 더 벌려보고 극대화하겠다라고 하는 뭐 의도를 가졌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뭐 지금 정석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제대로 된 특검법을 요구하는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가지고 국민의힘을 최대한 압박해서 한동훈이 어쩔 수 없이 제3자 추천안을 들고 나오면 그때 가서 검토해도 사실 늦지 않거든요.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민주당, 한동훈 안을 덥석 먼저 열어놔시킬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고 그건 정말 하수 중에 하수죠. 그렇죠. 그 민주당이 지금 많은 혁신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당원 주권 시대로 가기 위해서 강령도 뜯어고치고 당원 당규 뜯어고치고 좀 다 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의견을 수렴해야 할 곳은 기자들이 아니라 당원들의 목소리입니다. 아마 그 점을 잊지 않고 있을 거라고 믿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일부 의원들은 조중동의 어떤 헤드라인을 보면서 어떤 입장들을 계속 그 조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이제 의원들은 이제 버려야 할 것은 정치 공학이고 이제 새롭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이제 정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그 여야 갈등 국면에서 해법하게 되면 그 뭔가 묘수를 찾고 찾는데 그 묘수보다는 지금 중요한 건 국민과 당을 믿고 국민과 당이 원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사실은 정석인 거죠. 큰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잔머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우직하게 국민과 당원을 믿고 국민과 당원의 여론을 얻고 큰 정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좀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그나마 약간 제가 좀 안심하고 있는 건 뭐냐면 분명히 21대 국회와는 확실히 의원들의 태도가 달라요. 제가 체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법안을 추진한다거나 뭔가 또 뭐 청문회를 준비한다거나 할 때 뉴탐사의 의견을 실제로 물어옵니다. 제가 우리 강지우 기자님께도 많이 보고를 드렸듯이 그래서 과거 21대 국회에는 뭔가를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의원들이 뭔가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좀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물어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그래서 뉴탐사의 의견이 이제 시민사회에 상당히 이렇게 건강한 여론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언론인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22대 국회 의원들은 확실히 전에 국회의원들과 많이 다르다는 건 체감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당원들의 감시와 감시가 계속 있어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역시 또 정치권에서 특히 민주진보 진영 내에서 그 민주당 그리고 이제 조국혁신당 이 둘 사이의 그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뜨거운 화두인데요. 일단 조국혁신당이 이제 내년 재보궐 선거 또 내후년 지방선거엔 적극적으로 후보를 내겠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하고의 경쟁을 일단 선언한 것 같습니다. 네, 저런 관측들이 뭐 조금씩 이제 나왔었는데 이걸 이제 공식화했다라는 점에서 눈길을 좀 끌었습니다. 황현선 사무총장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좀 가려져 있는데, 화면에 가려져 있는 저분이 황현선 사무총장이죠. 황현선 사무총장이고 문재인 이제 정부 때, 그때 이제 그 조국 수석과 함께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행정관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국 수석이 좀 오른팔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략통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뭔가 이제 선거 단일화 아마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으로부터 우리가 좀 얻어낼 건 얻어내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야권에서 뭐 바람직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선명성 경쟁 필요한데 이게 이제 그러나 이제 총선 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쇄빙선, 윤석열 탄핵을 위한 쇄빙선,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앞장서서 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사실은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켰는데
민주당과 이제 경쟁을 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총선이 지난 한참 후에 이런 선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조국 혁신당이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좀 민주당원들 입장에서는 네. 다소 좀 의아하게 좀 비칠 것 같긴 합니다. 뭐 당 입장에서는 뭐 민주당과 경쟁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뭐 그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다만 이제 조금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좀 큰 민주당하고 큰 경쟁을 한다고 한다면 뭔가 민주당하고의 차별화 그 자체보다는 결국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탄핵, 심판 그 역할에 있어서 민주당보다 더 선명한 개혁적인 행보를 하라고 해서 조국 혁신당을 많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를 몰아줬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게 그 과거에 이제 민주노동당 사례를 좀 보면 네. 이제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이야기하지 않는 어떤 그 상상해보지 못했던 네. 강력한 어떤 정책들, 예를 들면 20년 전에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 이 권영길 당시 그렇죠. 대표가 그것을 꺼냈을 때 우리 사회가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시대가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런 것들이 상당수가 사실은 실제로 실현되기도 했고요. 무상급식 같은 그렇죠.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민주당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해가면서 사회 개혁, 변혁을 주장하는 제3정당으로서의 어떤 위치를 확고히 해가면서 민주노동당이 강력한 제3정당으로 대중들의 어떤 격려를 받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조국혁신당에 이제 발표하는 것들을 보면 민주당과 사실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의 경쟁은 그냥 그 야권 내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지분 다툼 정도로 국민들에게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을 훨씬 뛰어넘는 강력한 혁신적인 정책이나 대안들을 먼저 내놓으면서 민심을 얻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죠. 이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때로는 뭐 민주당이 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힘을 합쳐서 그 대여 압박에 나서고, 또 다른 면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조금 주춤거리고 그 개혁 행보에 대해서 뭔가 주저할 때는 더 선명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하고 차별화되는 이런 과정으로 나가야 결국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윈윈할 수 있는 건데, 간혹 보게 되면 특히 이 황현선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과의 차별화 그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좀 행보를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네, 아마 황현선 사무총장인데 저희도 한번 좀 인터뷰를 한번 요청을 황현선 해서 생각 한번 사무총장이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뭐 지난 4월 총선 때 그 전주 쪽에 그 출사표를 내밀었다가 결국 거기는 이제 정동영 후보가 공천이 공천이 돼 있었죠.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앙금이 조금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조국 혁신당에 바라는 당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은 민주당하고의 차별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행보보다는 민주당을 그야말로 좀 더 선명하고 개혁적인 행보로 이끌고 윤석열 탄핵과 심판에 대해서 민주당보다 훨씬 좀 더 담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의 모습들을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국민의 목소리를 좀 더 민주당도 그렇고요, 조국 혁신당도 그렇고 일단은 먼저 국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됩니다. 네. 네. 자, 조국 혁신당의 또 다른 행보가 이번 주에 계속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교섭단체 완화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조국 대표 좀 작심한 듯이 섭섭하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12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회 운영에서는 0석 취급을 받고 있다. 이게 지금 의석수에 맞는 정당 보조금 배분이 필요하고, 모든 정당의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하고 정보위원회에 역시 참여를 좀 보장해야 된다. 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또 만나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이번 주에 같이 또 설득해서 지금 제3정당의 어떤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계속 행보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조국 혁신당 교섭단체 완화 요구는 좀 정당한 측면이 좀 있어요. 12석 정도 되는 의석을 가진 정당이 이 교섭단체 그 대화에서 배제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는 분명히 있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조국 혁신당이 뭔가 스스로 그 민주당이 담아낼 수 없는 조금 더 그 선명하고 또 좀 더 담대한 그 아젠다를 만들면서 국회 내에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그걸 기초로 해서 교섭단체 그 완화 얘기를 꺼내는 게 좋은데 지금은 물론 이제 친윤 언론이 의도적으로 뭐 조국 혁신당을 견제해서 그럴 측면도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의 교섭단체 완화 그 법안은 말하자면 조국 혁신당을 위한 이제 맞춤형 법안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조금 더 많이 조국 혁신당이 좀 더 국회 내에서 큰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론을 먼저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소수 정당이 이제 그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소수 정당, 제3정당을 어떤 입지를 이제 만들어주는 차원에서 사실 정치 개혁의 큰 틀 속에서 교섭단체 완화는 계속 이 정계든 학계든 사실은 좀 어느 정도는 좀 합의된 어떤 정치 개혁의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혁신당이 지금 이제 이런 약간의 좀 이제 어떤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소수 정당으로서 그러니까 거대 양당이 하지 않는 제3정당으로서의 어떤 획기적인 목소리를 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그렇죠. 네, 그래서 교섭단체 이 제3정당도 필요하구나라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냥 민주당의 그냥 어떤 자매정당 정도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어떤 가치의 차이가 있는지 사실 국민들이 크게 그렇습니다. 체감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면에서는 거대 양당이 걷지 않는 제3의 길을 모색하는 소수 정당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애초에 이제 그 교섭단체 완화 법이 그 고민이 됐었는데 그런 취지에 과연 부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국 혁신당이 좀 더 국민에게 좀 설득력 있는 그렇습니다. 해명을 좀 내놓으면 훨씬 더 지지를 받을 것이라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 정치권에서 또 다른 논란이 또 있었거든요. 네, 민주당 내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사실은 정책 그 대결이 좀 필요로 해 보였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 종부세 문제를 놓고 후보들 간에 뭐 열띤 토론이 벌어지는 것 그 자체가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이게 바람직하죠. 왜냐면 이재명 전 대표 한 명만 남았으면 네. 사실은 약간 또 국민의힘이나 조중동도 네. 비아냥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네, 저렇게 세 명이 나와서 토론회를 열고 하는데 네. 일단 지금 가장 어떤 논란, 좀 논쟁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재명 전 대표가 종부세는 조금 그 일가구 실소유주에 한해서는 조금은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근데 다만 이제 김두관 후보는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어서 좀 언론에 좀 관심을 좀 받았습니다. 좀 김두관 후보의 발언이 좀 셉니다. 네, 왜 용산과 한동훈을 돕냐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산 한동훈 굳이 저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종부세 완화가 우리 서민과 중산층을 지향하는 우리 민주당의 그 정체성에 맞는 것인가 이런 정도의 문제 제기를 하면 좋은데 결과적으로 그 종부세 완화 얘기를 하면 결국 용산이나 이제 한동훈을 도와주는 걸로 이렇게 몰아가니까 그 진정성이 좀 퇴색돼 보이죠. 결국 이재명을 까기 위한 걸로 선거운동을 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사실 참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참 여러 생각이 드는데 김두관 후보 쪽에 좀 참모가 누군지 좀 궁금할 정도로 너무 이번에 좀 그 콘텐츠가 너무 좀 빈약하다라는 좀 그 평가를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김두관 후보가 실제로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하면 그 현장에서는 야유가 사실 쏟아지고 있어요. 이게 유튜브 방송으로 라이브가 생중계되거든요. 언론에 막 잘 노출은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럴 정도로 김두관 후보의 어떤 연설 내용도 그렇고 상당히 그 과거에 좀 기대를 좀 많이 모아왔던 그렇죠. 리틀 노무현이라고까지 얘기가 됐고 군수 이장 군수를 거쳐서 장관
이렇게 입지전적인 인물이고요. 그렇죠. 나름대로 그 풀뿌리 정치서부터 탄탄하게 정치 수업을 받아온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조급하게 이번 전당대회 저렇게 상당히 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나온 듯한 네. 네, 그런 모습들이 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죠, 민주당이. 근데 제 느낌엔 예. 저게 이제 김두관의 머리에서 나왔다기보다도 결과적으로 그 4.10 그 총선 이후에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 중심의 네. 민주당으로 이제 거듭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탐탁치 않게 보고 있는 민주당 내 비주류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 소위 얘기하는 민주당의 이제 수박계 쪽에 있는 사람이 이번 전당대회 결국 자기 후보를 내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네. 그러다가 이제 김두관을 이제 세우다 보니까 김두관 후보가 그런 민주당 내 그 비주류들, 특히 과거 이 민주당 수박계들 이들이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걸 본인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좀 근데 대변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사실 제가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정치권에 취재를 해보면 김두관 전 의원이 사실 그 친문 세력의 일종의 좀 좌장 그룹들. 에 속한다기보다는 그 안에서도 비주류였다고 그렇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연 저분이 자기 그 친문의 어떤 좌장들의 어떤 하고 싶은 소가리를 그분들이 좀 김두관이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할까, 고마워할까, 사실 그런 그 관측도 지금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 내 비주류에서 뭐 사실 이인영 의원을 사실 좀 밀었고 이인영 의원이 후보로 거론이 되긴 했었는데 바로 본인이 출마 접었잖아요. 네. 네. 그냥 김두관 전 의원은 그냥 혼자서의 조금 이제 정치적 그나마 남아있던 자산을 다 소진해가는 네. 그런 안타까운 그 당대표 출마 과정인 것 같아서 좀 되게 민주당이 소중한 유산 하나가 지금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다. 네. 이런 평가를 하는 당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김두관 후보가 종부세 그 완화 문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도 네. 뭐 방어를 다만 하지 종부세가 이게 부자 감세를 처리하자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실소유 정말 살고 있는 실거주하고 있는 일가구 주택자에 대해서는 굳이 이런 사람들까지 종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어떤 사회적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게 꼭 국민의힘의 목소리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이지 그걸 내가 소신껏 밀어붙이겠다 이런 것도 아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그런 입장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부세 문제를 놓고 김두관, 이재명 두 사람이 이제 이런 내용의 그 공방을 주고 받으면 그건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또 바람직스러워 보이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 쪽에 이제 종부세 완화 보다는 종부세는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조금 더 정밀하게 종부세를 초호화 부동산 부자들에 대해서는 더 종부세율을 인상하는 그런 쪽으로 외려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 민주당 내 당대표 선거에서 불거진 종부세 논쟁에 우리 조국 대표까지 끼어들었어요. 네, 조국 대표가 종부세 폐지 반대, 초과 삼간 태우는 격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거론한 그 종부세 납부 대상 일가구 주택자는 17만 명인데, 이 공시 가격은 평균 17억 1천만 원 정도다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시가로는 28억 원 정도인데 이 정도 그 비싼 집에서 살더라도 겨우 종부세 내는 게 1년에 80만 원 정도인데 이것도 못 내겠다라는 거냐. 이런 것까지 고려해야 되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우리가 보유세만 해도 보통 뭐 중형 승용차만 해도 1년에 자동차 보유세로 저 정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1가구 1주택자라 하더라도 그 종부세 자체에서 사실은 면제해 주는 부분들은
힘들게 그 종부세 틀을 마련한 것을 저는 허무는 것이라고 보고 조금 더 네, 계속 뭐 일가구 2주택 다주택 때는 좀 더 중과를 하든지 아니면 한 주택자라 하더라도 초호화 부동산을 네.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종부세율은 사실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걸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입니다. 네. 그렇죠. 민주당의 어떤 정책 유산 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잖아요. 종부세 신설은 그렇기 때문에 더 좀 내부에서의 토론과 협의 또는 합의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자, 다만 이재명 전 대표 쪽에 정확한 속내를 좀 물어는 봤어요, 저희가. 네. 한 2주 정도 물어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제가 한 번만 통화한 건 아니고 계속 좀 통화를 좀 해봤는데 처음에는 이재명 전 대표 쪽이 이런 반응이었어요. 이게 논란이 되는 것 그러니까 이 이슈를 키울 생각 자체가 아예 없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언론들이 질문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원칙적으로 그냥 말을 한 것뿐인데 이게 마치 이재명 전 대표가 강력하게 이렇게 추진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자꾸 나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입장을 밝히다가 근데 이재명 전 대표의 입장과 상관없이 계속 이게 논란이 좀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론회를 할 때마다 이 질문이 나오고 또 답변은 또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민주당의 분열을 획책하기 위한 이제 좋은 소재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이재명 전 대표가 종부세를 뭔가 개선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닌데 전혀 아니긴 하죠. 네, 그렇게 자꾸 비춰지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처음엔 밝히다가 이제는 근데 적극적으로 뭔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 대표가 이제 종부세 개선을 정치적으로 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하면서도 다만 실거주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까지 종부세를 거두는 것에 분명히 이제 국민적 고통이 있다는 주장이 있으니까 그것 약간의 뭐 징벌적 성격 뭐 이렇게까지도 받아들여진다라는 주장이 있으니까 그게 맞는 것인지 그런 주장이 맞는 것인지 살펴보겠다라는 취지로 이재명 전 대표는 오래전부터 사실 말을 해왔고 이번에도 같은 질문에 같은 답변을 한 것인데 사실 이 논란이 자꾸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이거를 뭐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지금은 이제 원칙적으로 이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 절대 민주당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은 이재명 전 대표는 전혀 차이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종부세 포함해가지고 그 부자 그 감세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입장을 밝혔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소식이면서도 약간 연관이 있는 그 발언들인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전 정무수석들이 지금 현재 이재명 전 대표지만 어쨌든 이재명 전 대표의 지도부 그룹들은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그 이재명 어떤 지도부 민주당의 리더십 부재, 좀 박스권 지지율에 갇혀서 힘만 자랑하고 있다 이런. 어떤 비난들을 지금 최재성 전 정무수석과 이철희 전 정무수석이 잇따라 라디오에서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 두 분이 뭐 이재명 대표가 잘한다라고 얘기한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네요.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이후에도 뭐 이재명 대표가 잘해서 총선에서 압승했다 뭐 이런 얘기를 이 두 분 입에서 저는 뭐 들은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뭔지 모르지만 이때쯤 이분들이 나타나서 이재명 때리기 나서는 건 지금이 이재명 대표를 때리기 위한 타이밍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순수한 비판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아마 시청자들도 민주당 당원들도 그렇게 좀 볼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언론들은 이제 이분들이 한마디만 하면 이제 대서특필하면서 이재명 실제로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약간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조국혁신당과 일단 그 지지가 좀
이렇게 그죠? 좀 나뉘어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걸 또 다 합치면 국민의힘 지지율을 넘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국민의힘은 또 최근에 또 전당대회도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뭐 민주당의 지지율이 박스권을 갖췄고 너무 막 지금 힘자랑만 한다 야당이 뭐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뭐 두 분은 제가 취재한 내용을 일단 최재성 정무수석은 그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이 가결할 당시에도 그 당내 그 의원들을 만나서 그 이대로 가면은 우리가 150석도 얻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예, 이재명이 당 대표를 계속해서는 안 되고 비대위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던 분이고요. 이철희 전 정무수석도 총선을 앞두고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의 뭡니까 우리가 이 친명횡재, 비명횡사. 그렇죠. 네. 예, 계속 그 그런 프레임. 비판이 나왔을 때 거기에 계속 맞장구를 치면서 이대로 가면 민주당이 과반 확보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를 앞장서서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본인들 예측이 틀렸잖아요. 다 틀렸죠. 그럼 이제 본인들의 생각이 왜 틀렸는지를 반성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분들은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여전히 계속해서 지금 이 민주당 문제 많고 이재명 문제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90% 넘는 지지율을 얻고 하는 게 이재명 대표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당원들과 국민들이 실제로 그렇게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지지율이 나오는 것인데 그리고 지금 뭐 국회가 지금 뭐 법안 통과하는 것마다 막히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의 문제라기보다 지금 윤석열이 지금 거부권을 너무 유사 이래로 지금 너무 많은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어떤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비판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게 당의 어떤 원로급을 지냈던 분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전략 부재 이런 거보다도 너무 민주당이 친명 일색으로 지도부가 채워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네. 네, 당원들의 솔직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네, 실제로 그런 분석이 나오죠. 자, 이런 여러 지금 민주당 안팎의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한 지금 질문들에 대해서 김민석 지금 의원에게 좀 입장을 좀 물어봤습니다. 지금 김민석 의원은 사실상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 차기 지금 당대표 후보가 좀 최고위 수석으로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정책도 함께 만들고 있는 의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김민석 의원을 통해서 이재명 전 대표의 생각을 좀 우회적으로 좀 입장을 한번 좀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후보와 뭐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 지금 이제 종부세 관련해서 조금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니냐. 특히 이제 1주택 실소유자의 종부세 관련해서는 조금은 개선을 검토 정도는 해볼 수 있다. 이런 이제 의견을 밝히면서 당내에서는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뭔가 좀 너무 이제는 좀 당내에서 좀 실용주의적 어떤 노선을 이재명 전 대표가 좀 고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논란이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책을 함께 지금 이제 당대표 후보 선거 정책을 함께 제가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대표 출마 연설문을 같이 이제 작성하는 과정도 같이 나눴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종부세 관련은 사실은 연설문에 들어있는 건 아니고 대표께서 출마 연설을 하실 때 이번에 당대표 출마 연설 하실 때 질문이 나온 것에 답하다가 이제 얘기가 나온 거긴 합니다. 근데 네네. 다만 그에 대한 내용을 그때 또 그 이후에도 이렇게 대표님하고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대신 약간 설명을 드린다면 이건 뭐 전혀 새로운 문제 제기는 아니고 이재명 대표께서 지난 대선 때부터 본인으로서는 개인적으로는 일관되게 가지고 있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종부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제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일단 귀를 열고 토론을 볼 필요는 있다. 첫째. 예. 두 번째로는 종부세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거 대안도 없이 폐지하는 거 아니냐, 반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폐지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네. 종부세의 내용 중에 실거주 일가구 1주택,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예를 들어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예. 꽤 좋은 집을 샀다. 근데 그게 더구나 부동산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집값이 상당히 올라갔다. 예. 그렇지만 그걸 뭐 팔아서 수익을 만들 것도 아니고 그냥 내 평생 좋은 집 사서 거기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것이 환경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자기 책임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오른 것 때문에 음. 세금을 너무 과하게 부담을 갖게 되면은 사실 불만을 갖게 되는 건 인지상정이지 예.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딱 그 대목입니다. 예. 그래서 전체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폐지도 아니고 또 아시다시피 종부세는 그 재원이 상당 부분이 지방의 발전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세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 그런 실거주 1가구 1주택 부분을 좀 조정한다면 임야나 건물 부분은 좀 높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 이런 꼭 아. 그것도 그렇게 예. 하자라기보다는 그런 얘기까지 예예. 하는 것이고 음. 게다가 어쨌든 지금 해당 종부세 전체에 해당 부분의 세수가 900억 정도여서 900억이면 엄청나게 큰 거긴 하지만 국가의 전체 예산 운영이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아주 예. 대단히 큰 부분은 아니어서 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자꾸 시비가 되고 또 민주당은 부동산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완고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예. 식의 프레임에 굳이 빠질 필요가 있느냐. 예. 한번 토론해 보자. 요 정도의 그렇군요. 예. 영역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도 아직 당론으로는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대표가 개인적인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예. 뭐 적정한 시기가 되면 토론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이 정책을 뭐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는 게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일단 의견 질문에 정도. 대한 답이 나온 과정에서 본인이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이 표현된 것인데 그 내용은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것과 같은 알겠습니다. 그럼 내용입니다. 일각에서 뭐 부자 감세 뭐 이런 어떤 기조를 선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건 좀 너무 과한 뭐 전체 문제제기. 세제에 있어서 부자 감세 기조로 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이재명 대표가 물론 당대표는 지금 현재 아닙니다만 이재명의 어떤 지도부가 현재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을 이끄는 과정에서 조금 뭐 사실상 좀 성과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총선 이후 뭐 이런 좀 뭐 리더십의 부재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거론하는 당내 좀 인사들이 좀 있습니다. 좀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뭔가 좀 이 대통령의 거부권 그리고 야당은 계속 강행 처리하고 이런 악순환만 계속 이어지는데 딱히 이것을 뭐 돌파하는 뭐 리더십이 부재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는 좀 이재명 전 대표도 그렇고 김민석 우리 의원님은 좀 어떻게 좀 설명하실까요? 글쎄요, 뭐 그런 비판은 늘 저희가 귀를 열어놓고 듣는 것이니까요. 근데 예. 사실은 우리가 전국을 타결해 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원칙을 갖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절충적인 타협도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큰 틀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총선에서의 어떤 민의의 기초에서 저희가 원칙적인 입장을 가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 등등에 관련된 데 있어서 최대한으로 유연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 또한 사실은 정부에서 그냥 막무가내로 사실 하고 있어서 사실 갖고 있는 솔직한 답답함이 있죠. 예. 우선 지금 현재 전국에서의 제일 큰 문제는 각종 특검을 둘러싼 거부권 전국이어서 우선 최혜병 특검이 이제 두 번째 이제 무산이 됐는데요. 예. 이 다음에 저희가 다음 특검안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지, 그다음에 예. 아, 한동훈 저 대표가 이야기한 소위 제3자 특검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그쪽에서 과연 내는지 안 내는지 이런 예. 것들도 보고 또 전체 상황을 보면 결국 전국의 핵심이 전국에 안 풀리는 제일 근원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사안과 전선이 넓은데 어떻게 초점을 맞춰야 할지 이런 등등을 저희도 생각을 좀 정리해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전당대회 후에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거기서 지금 말씀드린 여러 비판에 귀를 열어놓고 풀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이재명 그 당대표 후보와 같이 뭐 이런 부분들 계속 그 향후 과제에 대해서 네, 계속 논의하고 전당대회가 계신 거죠? 진행되고 있는 예. 중에도 저희가 네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뭐 예. 지방을 다니면서도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같이. 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현재로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가장 좀 약간 대변인처럼 네, 현재 지금 김민석 의원이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뭐 제가 이제 취재해본 이재명 전 대표 쪽의 그 어떤 생각들과 김민석 의원의 지금 발언들이 사실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그 문 정부에서 그 정무수석을 지냈던 분들이 그 이재명 그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데 이제 이들이 이런 행보를 보일수록 이제 일각에서는 결국 그 3년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이 친문 인사들이 이재명이 아니고 조국을 후보로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굉장히 장시간 네, 지금 대화를 뭐, 나눴다는 얘기가 그렇죠? 네, 나오고 깜짝 회동이 또 이루어져서 네. 근데 좀 회동이 좀 굉장히 길었어요.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마침 좀 이런 좀 예민한 어떤 민주당 안팎의 어떤 논쟁이 붙고 있는 시기에 네. 그리고 조국 대표가 또 뭐 왜 빵석 취급하냐 이런 이제 법안 개정 이런 것도 밝힌 마당에 이제 이 자리가 언론의 관심을 좀 끌었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이제 무슨 대화를 나눴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일단 뭐 깊은 지금 대화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너무 남발하는 바람에 국회의 건의가 제대로 서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돌파하는 것인지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좀 네. 정책적인 어떤 전략적인 얘기가 많이 오갔다 이런 이야기를 밝혔고 또 관심을 끌었던 것은 기자들이 조국 대표가 주장한 교섭단체 완화 법안 이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냐라고 물었는데 이재명 전 대표는 그것도 곧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라고 말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 기사를 읽어보면은 그 사전에 그 조율된 그 면담 같지는 않아요. 네. 국회에서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한테 가까이 먼저 다가와서 뭔가를 얘기하니까 이 후보가 얘기를 더 하자고 하면서 자리를 옮겼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또 얘기를 하는데 이날 배석자는 박찬대 원내대표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국 혁신당에서는 누가 배석자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전에 조율된 만남이라면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이재명 전 대표 쪽을 좀 다시 한번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깊이. 네, 좀 최측근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게 언론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 좀 깜짝 이벤트처럼 좀 비칠 수 있는데 사실은 계속 있어 왔던 이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 대표와 이재명 전 대표의 사이가 매우 돈독하고 그리고 전화 통화도 실제로 자주 하고 네, 뭐 문자 교환도 아마 하겠죠. 네, 그리고 지난 현충일에 현충원에 갔을 때도 그때도 실제로 지금 같은 형태의 번개 같은 식의 회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언론에 나오지 않았을 뿐인 것이고 굉장히 자주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조국 대표와 이재명 전 대표 사이에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화면 띄워주시죠. 네, 네. 전국이 그동안 좀 많이 꼬여 있었고, 그리고 여러 법안들이 지금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막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좀 이야기를 좀 해왔고, 그리고 저도 물어봤거든요. 조국 혁신당이 요구하는 어떤 교섭단체 구성 완화 법안 이런 것에 대해서 이재명 전 대표는 정확하게 좀 어떤 입장인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전 대표는 생각이 많이 열려 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입장을 밝혔고 실제로 좀 논의가 될 것 같은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 양쪽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좀 긴장감이 좀 감돌고 있는데 원래 생각- 경쟁이란 건 그렇죠. 예,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당대표 두 사람 사이는 언제든 이렇게 자기가 그 속에 담고 있는 얘기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그런 친분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좀 논평하시니까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취재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이재명 전 대표와 함께하는 좀 혁신 그룹, 네. 핵심 측근들이 있죠. 네. 저희가 이제 계속 접촉해서 의견들을 좀 물어보는데 조국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묻거든요. 그럼 물어보면 그분들의 공통적인 어떤 생각은 특히 조국 대표도 만나본 의원들 얘기하는 겁니다. 대권 의지를 가지고 이재명 전 대표와 경쟁을 하거나 그런 의지가 조국 대표에게 지금 현재로서 보이지는 않는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뭔가 이렇게 지지자들 사이에서 뭐 크게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서도 그분들도 우려하는 게 조국 전 대표가 기용하고 있는 측근들에 대해서는 다소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든다. 이런 취지로 대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국 대표의 이제 생각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조국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분들이 자신의 개인적을 위해서 이제 조국 대표에게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보면 조국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국회에서 사전 조율 없이도 즉석에서 이렇게 만나서 2시간 가까이 서로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히 친밀하다고 합니다. 네, 뭐 그거는 뭐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네, 이제 전당대회 뭐 소식으로 거의 이제 가죠. 반환점을 좀 돌았는데요. 네. 이제 반환점을 돕니다. 이번 이제 주말에. 네. 왜냐하면 지금 아직도 25% 30% 정도밖에 투표 안 한 거예요. 네. 민주당 당원들이. 근데 지금 민주당 당원들이 호남 당원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요. 두 번째로 많이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경기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가 진짜 호남권의 이제 최고위원 선거가 당대표 선거, 이 전당대회가 굉장히 관심인데, 자, 일단 지금 지난주부터 좀 관심을 모았던 게 지금 김민석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이 무난하게 될 것으로 사실 정치권에서는 좀 관측을 해왔다가 그렇죠. 의외에 이제 정봉주 돌풍이 좀 불면서 어떻게 된 거야? 이재명 전 대표의 어떤 그 시그널도 당내에서 안 먹힐 때가 있는가? 라는 좀 분석이 좀 나왔었다가 어쨌든 이재명 전 대표가 사실상 이제 김민석 의원을 사실상 좀 본인이 좀 옆에 두고 싶어 하는 것들이 좀 여러 가지 그 표현들로 사실 좀 노출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부터는 김민석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부쩍 올라가서 부산, 울산, 경남, 충남, 경선에서 모두 1등을 차지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정봉주 후보와 격차가 상당히 좀 줄어들었고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는 조금 안도하고 있다라는 언론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김민석 그 수석을 이재명 대표가 이제 김민석 수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중이 언론을 통해서 좀 전달이 좀 됐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그 김민석 최고가 수석이 되지 못한다, 김민석 의원이 수석이 되지 못한다고 얘기한다면 사실 이거야말로 이제 이재명 리더십에 좀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언론들이 또 흔들어 그렇죠. 되는 소재가 될 수 있겠죠. 네. 다만 이제 그다음 화면 보시죠. 민주당 그 지도부의 사정을 잘 아는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제 정봉주에 대해서 약간 이제 우려하는 분위기를 좀 전하면서 최고위원들이 각자 이제 개별 정치인들이고 자기 정치 활동을 한다고는 하지만 너무 그렇게 하면 또 당이 일사불란하게 지금 움직여야 될 때인데 그런 것에 차질이 생길 것을 좀 우려하는 당의 여론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언론에 대놓고 좀 하고 있고 사실 제가 취재를 해도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실제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다만 어쨌든 이재명 전 대표는 김민석 후보 정도는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의원들에 대해서는 네, 입장을 전혀 모두 엄정 중립이라고 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이재명 네. 전 대표가 지금 현재 예, 반환점을 둔 이 전당대회, 특히 이제 수석 최고위원 선출을 놓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 우리 네. 허재현 기자가 또 취재를 했죠. 네.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김민석 의원 정도는 네, 최고 그 수석으로 점찍은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가 되게 혁신 정치 그리고 당원 주권 뭐 이런 것들 이제 강화하는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사실은 약간 좀 정치 신인 그룹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전 대표에게 약간 조금 부족한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집권 플랜을 짜는 것들과 관련한 어떤 노련한 정치인 그룹들이 좀 필요한데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이제 22대 국회의 구성원들이 조금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근데 김민석 의원이 벌써 이제 4선 의원이고 사실 뭐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맡아왔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단순히 당대표 연임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을 탄핵을 넘어서서 그 다음 이제 집권 플랜을 짜나가야 되는 데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전략통으로 활동해온 김민석 의원을 자신의 이제 정치 파트너로서 점찍어 두고 있다라는 지금 설명들이 이재명 전 대표 주변에서 계속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강조하는 게 나머지 최고위원 후보들에 대해서는 각자 간의 경쟁을 하는 것일 뿐이고 네, 이재명 전 대표는 네, 뭐 어떤 후보도 뭐 지원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뭐 최고위원들 중에 몇 번이 사실상 뭐 이재명 대표가 염두에 두고 있는 최고위원들이다. 이런 취재한 바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아니군요. 예. 김민석 의원 정도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만 정봉주 전 의원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네. 직접 통화를 좀 했는데요. 네, 정봉주 전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가 김민석 의원을 따로 지지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뒤에서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이 전 대표 주변의 정치인들이 그런 여론을 퍼뜨리는 것이라고 본다. 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정봉주 후보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 이제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네. 어쨌든 이 말에 좀 상당한 이제 순발력이 있고 그렇죠. 재치가 있는 분이고 네. 그래서 최고위원 중에 뭐 정봉주 의원 정도 되는 분이 한 분 정도 들어가는 것은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네. 수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실수를 하게 되면 그 리스크가 곧바로 이 당 전체 그리고 당 대표한테 이제 미친다는 차원에서 수석 최고위원은 순발력보다는 좀 더 안정감이 사실은 필요로 합니다. 예. 네, 그런 차원에서 정봉주 전 최고위원이 지금 수석 최고위원 경쟁에서 김민석 의원에게 다소 좀 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뭐 본인은 이건 이 전 대표의 생각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네. 있군요. 자, 계속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호남, 네, 아주 관심을 민주당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죠. 네, 호남 대전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현재 지금 권리당원들의 온라인 투표 누적 투표율은 정봉주 의원이 1등입니다. 19% 차지하고 있고요. 김민석이 17.16%로 그 다음을 쫓고 있고 좀 놀라운 것이 김병주 의원의 선전입니다. 이분 사실 지난 21대에서 비례 의원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사성 장군 출신인가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강조되면서 또 이번에 최상병 특검이나 여러 가지 군 체계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분노해서 김병주 의원의 역할에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상당한 선전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여성 의원 중에는 누가 최고위원이 될 것인가가 또 관심이죠. 전현희, 이현주, 강선우 의원 순서대로 현재 득표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셋 다에게 모두 다 제가 이번 주에 전화를 돌려봤거든요. 호남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여의도가 아니라 호남에서 거의 지금 주 초중반 거의 살다시피 하셨더라고요. 네, 굉장히 좀 득표 차이가 지금 전현희, 이현주 같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강선우 의원은 좀 선전을 좀 해야 될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유일한 이제 호남 출신 그 최고위원 후보는 이제 민영배 의원도 과연
호남 지역에서 얼마나 그 지지율의 반등을 가져올 수 있을지가 더 관심이 그렇습니다. 갑니다. 저 호남 출신 최고위원들이 배출된 지가 좀 꽤 됐거든요. 네, 물론 그게 호남이라서 차별받았다는 것이라기보다는 호남이 너무 이제 지역 토호, 특히 이낙연계의 어떤 비혁신 계열의 의원들에 대한 어떤 당원들의 어떤 뭐 그죠? 예, 심판 이런 것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네. 호남 최고위원이 좀 오랫동안 배출이 안 나오고 있는데 다만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 섰다기보다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그렇죠. 검찰 개혁에 앞장섰던 사실 민주당의 어떤 검찰 개혁을 위해서 검찰개혁법안 통과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이게 크게 불리할 수도 있는 당 그렇죠. 탈당까지 감행했다가 철새 정치인이라는 비난을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네. 본인은 진짜 자신을 희생을 시켜서 결국 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쉽지 않은 결단을 내렸던 분이고 지난번 4.10 총선에서도 사실은 호남 출신 현역 의원들이 거의 다 공천에서 탈락, 당원들의 어떤 경선에서 그렇죠. 탈락해버렸는데 거의 민영배만 살아남았죠.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았고요. 네. 그래서 그 민영배 의원은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 민주당원들 사이에서는 민영배 의원도 결국 호남 출신 이미 심판을 받았던 민주당계 수박의 의원들하고 이미지가 자꾸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겹쳐져서 그런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들을 좀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호남 지역에서 민영배 의원이 어느 정도의 이제 지지율 반등을 가져올 수 있을지 이거에 따라서 다시 이제 남은 전당대회 구도가 다시 한번 또 의회에 또 다크호스 후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이제 저희 뉴탐사 그리고 리포터 허재영 기자가 제가 나서서 지금 그 최고위원 후보들을 시민들의 관점에서 면접성 인터뷰를 저희가 계속 이어가고 있죠. 네. 이번 주에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김민석, 민영배, 강선우 의원에게 뉴탐사 인터뷰를 이제 민들레에서 전부 모두 기사로 지금 같이 쓰고 그렇군요. 있는데요. 저희의 질문은 기성 언론 같은 질문이 아니라 정말 당원들이 궁금해왔던 것들. 예를 들면 최고위원으로서 당대표의 견해와 다르거나 당론과 다른 어떤 소신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그 문제와 갈등을 풀어가겠느냐. 네. 조중동 만나실 거냐. 아니면 당원들을 만나실 거냐. 네, 이런 질문을 저희가 공개적으로 똑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그리고 또 뭐 기타 의원들에게 하고 당원들이 정말 궁금해왔던 것들을 속 시원하게 저희는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 시민언론 뉴탐사의 유튜브 채널과 민들레에 들어가시면 인터뷰 풀 영상과 텍스트가 이미 올라와 있으니까 살펴보시고요. 자, 이번 주에는 저희가 이현주 최고위원 후보를 만났습니다. 역시 똑같은 날카로운 질문을 저희가 던졌는데요. 이현주 의원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화면 보여주시죠. 네. 일단은 본인이 그 최고위원 후보로서 다른 강점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동훈을 상대하는 건 내가 적임자다. 왜냐면 국민의힘에 있었다가 와봤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약점도 잘 알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한동훈을 제대로 상대할 수 있는 최고위원 후보로서는 내가 제일 책임자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 외에 이제 언론이 민주당을 트집 잡기 위해 늘 쓰는 표현, 강성당원, 이런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더니, 강성당원이 아니라 열성당원이라고 봐야 된다 라는 입장을 밝혔고, 역시 또 이재명 대표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먼저 내부에서 토론한 뒤에 설사 내 견해와 다르더라도 당론에 따르는 최고위원이 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어떤 개혁 전략적 실패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민주당이 짚고 넘어가야 된다. 사실 본인도 민주당을 탈당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깊었다라는 수혜를 좀 밝혔는데요. 자, 전체 풀 영상은 저희가 주말 안에 뉴탐사 커뮤니티에 저희가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텐데, 오늘은 이현주 의원 최고위원의
하이라이트 핵심 부분만 저희가 편집을 해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현주 최고위원 시민 면접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의원님, 네, 저희 네. 시민론 뉴탐사 인터뷰에 네.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미 다른 8명의, 다른 7명의 후보님들이 좀 갖지 못한 나만의 강점은 좀 뭐다? 네, 최고위원이 만약에 된다면 네. 어떤 것이 있을까? 하나만 더 예를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일단 가장 두드러지는 게 이슈를 선점하고 주도하는 능력.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당장 티몬 위메프 사태가 터졌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오늘 피해자들 모아서 국회에서 간담회 하거든요. 벌써.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가장 빠릅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이슈를 주도해 나가는 거죠. 예. 그 네. 능력이 굉장히 저는 다른 최고위원들도 훌륭하시지만 네. 저는 아마 그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장성 말씀드리는데 무당파층에서 지지층이 굉장히 넓다 저는. 무당파. 저는 그래도 제가 최고위원으로 있을 때 제가 여러분 제가 최고위원으로 있다. 그러니까 저 믿고 민주당 지지해달라라고 그들이 규합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머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쨌든 경제, 민생 경제에 대해서는 나머지 분들보다는 제가 조금 더 네. 경제인 출신으로서 좀 더 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당원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열성당원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강성당원이라고. 네. 그 관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우리를 열렬하게 지지를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열렬히 지지만 하고 그 대신에 간섭은 하지 마라. 이것은 되게 이기적인 생각이죠. 만약에 그게 안 좋은 측면이 나타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당원들하고 토론해 볼 문제지 그걸 나쁘게만 볼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최고위원이 되신다면 앞으로 뭐 당대표와 뜻이 다른 게 생기거나 당론과 다른 소신이 생기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당대표하고 뜻이 다르면 저는 당대표한테 직접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전 대표랑 좀 가깝기 때문에요. 네. 네, 대표님 이거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하겠죠. 네. 당론과 좀 다른 소신이 생기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당론으로 일단 정해진 토론하겠죠. 것. 네. 토론하고 네, 네. 당대표하고도 얘기하고요. 네. 근데 대표님이 굉장히 열려 계시기 때문에 당론이 이제 조금 너무 무리한 게 이렇게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통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하면 또 많이 받아들이시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게 정 안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당론 정해지면 그거 할 수 없죠. 과거 문재인 정부의 공과 과에 대해서 어떤 점은 이어가되 어떤 점은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윤석열 정부하고 비교해 보면 저는 사실 비판 엄청 많이 했는데요. 근데 윤석열 정부하고 비교해 보면 그래도 훨씬 낫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네, 그런데 그렇죠. 그건 너무 당연히. 네, 그런데 어쨌든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민주적 절차, 적법한 네, 절차 네.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그런 점들 그 다음에 어떤 뭐 세월호를 해결하는 과정도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국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들으려고 애썼던 모습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저는 이렇게 전략적이지 못했다.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보는데 첫째 전략적이지 못했다. 둘째 개혁을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너무 이렇게 딱 탄핵 이후에 이제 개혁을 하기로 했던 것을 예. 결국 정권을 잡고 나서 생각이 변해가지고 개혁을 소홀히 했다. 네. 네,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을 비롯해서 국가 개혁 과제들을 사실은 이제 그게 물 건너 가버렸죠. 네, 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현주 의원? 네. 네, 이현주 의원 우리 총선 때 또 여전사 3인방 뭐 이런 걸로 네. 해서 상당히 대여 투쟁력에 있어서는 이제 다른 어떤 의원보다도 이제 기대가 되는 후보이죠. 예. 근데 일주일 전인가요, 이 경선에 누군가의 오더가 작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로 상당히 좀 당원들을
쪽으로부터 이제 큰 이 조금 반발을 비난을 샀었는데 받았죠. 네. 그런 질문도 이번에 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했고 사실은 이제 해명을 들어보니까 네. 본인이 이렇게 오더라는 표현을 쓴 건 아니었고 네. 언론이 이제 그렇게 이제 제목을 언론이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 달았군요. 이게 뭔가 이렇게 민주당 안에서의 어떤 주류 기득권이 어떤 특정 의원들을 조금 이렇게 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힘들다 네. 이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언론들이 뭔가 이재명의 오더대로 뭐가 움직이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한 것처럼 좀 알려져서 자기가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네. 좀 해명을 했는데 다만 조금 너무 그 심정적으로 좀 힘든 게 막 올라오는 가운데서 너무 좀 이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 같아서 당원들에게 사과는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예. 제가 이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은 했어요. 이현주 의원이 그러니까 뭐랄까 최고위원회 아마 뭐 당선될 수도 있겠지만 설사 떨어지더라도 당원들의 마음을 얻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국민의힘으로 사실 가셨다가 들어오신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당원들 입장에서는 환영은 하지만 아직은 당의 지도부를 맡기기에는 좀 더 우리에게 당원들에게 충심을 좀 보여달라. 그런 기간을 좀 숙성의 기간을 좀 가져달라고 요구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 단순히 막 무슨 개파들 간에 뭐 이렇게 왜 안 밀어줘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내가 한 1, 2년 더 열심히 정말 우리 민주당원과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더 보여줘 달라는 요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다만 어쨌든 이현주 의원도 굉장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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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계실 텐데 지난주 있었던 또 이현주 의원의 또 발언을 둘러싼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본인이 해명하는 실질적인 그 발언의 맥락이 뭔지는 저희가 이현주 인터뷰 이제 풀 영상을 이번 주말 중에 올릴 테니까 한번 직접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우리가 준비했던 어제의 정치 뉴스 탐사 소식 모두 전달해 드렸고요. 우리 광고 시간이죠. 뉴스 탐사 지금 이제 구독자가 31만 명 이제 돌파를 했는데 축하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좀 멉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독으로 돼 있으면은 저희 뉴스 탐사를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시는 거예요. 저 구독 버튼을 눌러서 구독이 구독 중으로 바뀌어야 이제 구독을 하시는 겁니다. 뉴스 탐사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뉴스 탐사 구독 회원, 오늘 많은 이제 시민분들이 좀 구독 회원으로 이제 가입해 주셨고 그 덕에 저희가 스튜디오도 이제 강남으로 옮겨서 또 밀도 있는 이제 취재가 가능해졌는데요. 아직도 역시 구독 회원 가입도 아직도 저희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newtamsa.org를 치시면은 저희 후원 안내 창으로 연결됩니다. 더 많은 후원, 구독 회원 가입 부탁드리고요. 뉴탐사 회원 가입은 카카오페이로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뉴탐사 커뮤니티 오픈되어 있죠. 뉴탐사 커뮤니티 오셔서 서로 간에 친목도 다지시고 또 의견도 나눠주시고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뉴탐사가 강남 스튜디오로 옮기고 난 뒤에 첫 번째 방송 허재현의 정치 뉴탐사 이렇게 마칩니다. 우리 허재현 기자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도 저희 또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